아이들 재단의 최연아입니다. 2022년 평창 포럼 그리고 파트너 세션 한반도 기후 변화 한반도 기후 협력 국제사회 역할 세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장에 참석해 주신 연사분들과 그리고 청중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 오늘 저희가 논의하고자 하는 한반도 기후 협력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기후변화, 조류독감,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현재의 코로나19 범유행 상황 등을 통해서 남북이 결코 따를 살 수 없는 생태 공동체 또는 생명 공동체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을 넘어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환경 문제를 포함한 사회, 경제적 한계를 함께 극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이번 세션에서는 한반도 차원의 미래 환경 공동 대응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와 기후 기술 협력 그리고 환경 자원, 환경 레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제사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세션에서는 저희가 공통의 주제, 기후 협력이라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역을 넘어서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4명의 연사분들과 각자 의견을 나누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이 저희의 대담에 같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여할 연사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유럽의 42개국가 연구 협력체인인 유락세스 한국지부 대표이신 토마시 비에즈부스키 박사님이십니다. 환영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중위도 지역의 생태와 회복성 등을 연구하는 고려대학교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송철호 교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넥서스 접근과 한반도 협력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대학교 임철희 교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본 세션을 주관하시는 민주주의 발전과 평화를 위한 봉사 그리고 한반도 화해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이신 젤리거 박사님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논의하는 한반도 기후협력 그리고 국제사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아시는 것처럼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저희가 어쨌든 북한과의 논의 부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고 여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남북한 그리고 동아시아, 유럽을 넘어서 전 지구 차원은 이런 기후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제부터 지금 현재까지 평화 포럼에서 논의되고 있는 평화를 위해서 어떤 측면의 노력을 해야 되는지, 정치적 이슈를 넘어서 현재 그 코로나19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넘어서 남북 양자뿐만이 아니라 다자 국제 협력 차원에서 어떤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북한의 노력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활동이 또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후 위기 측면에서, 기후 대응 측면에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북한에서도 실제 논의가 되고 있느냐, 학자들은 북한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실제로 환경 관련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맞느냐라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또는 역설적이게도 북한에서도 우리가 하는 노력과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파리 협정에 대해서 비준을 했고요. 세계자연보전연맹에 2017년도에 국토환경보호성이 국가기관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2018년도에는 동아시아 대양조 철새 이동 경로 파트너십에 멤버 국가로 가입을 했고, 이때 람사르 협약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좀 더 기후 측면에서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시다시피 개발된 국가보다는 과거의 저희 전통적인 농경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이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는 좀 더 강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지금 인천 송도에 본부가 있는 GCF에 국가 지정 기구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포컬 포인트로 국토환경보성 대협조국 담당자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 기구 또는 국제 기구에 가입만 하고 어떤 활동도 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또 생각을 하실 텐데요. 또 의외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후 기술 센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CTCN이라고 해서 이곳에 2017년도에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2019년도에 마찬가지로 GCF의 레드니스 프로젝트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북한에서 연구 부분이나 네트워크 측면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홍수라던가 가뭄, 특히나 집중호우로 인한 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례를 보시면요. 직접 오늘 연사로 참여하고 계시는 토마시 박사님이나 젤리거 박사님께서 직접 촬영한 사진입니다. 2015년에 나선에 홍수가 크게 일어났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현장에서 생각보다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017년도에 옆에 계신 젤리거 박사님이 직접 촬영을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발표를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실제 복구를 했습니다. 홍수 피해 지역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부터 대비 또는 대책을 세웠으나 보시는 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진정 기후변화 앞으로 과거에 2015년에 있었던 홍수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집이나던가 도로 시설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실제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떤 영향을 보일지 사실은 그 전에 보였던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지가 많이 보입니다. 뒤에 보이는 산이라던가 옆에 이 도로 상황이나 이런 기반시설 측면에서 보면요.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대응을 같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후기술 협력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서는 임철희 박사님이나 송철호 박사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후 관련된 이런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던가 기술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고통을 받고 이런 기후라던가 기후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이런 어떻게 실제 대응을 할 때 국가 차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적, 그러니까 동아시아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지 또는 국가 대 국가, 즉 남과 북 이런 측면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는 저희가 오늘 있는 이 강원도, 남북 강원도 측면의 로컬 레벨, 지역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이 또는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듭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토마시 박사님께서 이어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최 박사님 좋은 소개 much. 말씀 감사드리고요. 한스 자이대 재단 측에게 저를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평창 평화 포럼에게도 의미 있는 행사를 주최하신 것에 대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어제 패널 세션에서 좌장님이 평창과 평양을 헷갈리셨습니다. 평창, 평양, 평창 이러시면서 계속 헷갈리셨었는데요. 저희가 언젠가는 평창으로 가는 티켓뿐만 아니라 평양으로 가는 티켓을 구매를 해서 저희가 언젠가는 평양에서 평화포럼을 개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토마스 윌즈바우스키이고요. 유락세스 코리아의 국가대표입니다. 유락세스는 유럽의 연구를 증진시키고 그리고 또
연구원들과의 교류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유럽의 가치를 더 확산시켜서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교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저희 한국 친구분들이 유럽의 가치에 대해서 동북아시아에서 어떻게 설파를 하느냐, 왜냐하면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하고 사과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역사는 바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유럽만큼이나 서로를 죽이고 또 아프게 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정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관계들이 또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두 개의 글로벌 분쟁이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해와 통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일부 사건들 때문이 아니라 일부 사건에도 불구하고 통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점을 제가 유럽의 가치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야기를 할 때, 동북아시아에서 이야기할 때 이 점을 꼭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유럽의 역할은 무엇인가? 특히나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또 기후현안들과 관련해서 유럽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사실 이유가 어떠한지 이야기가 쉽지가 않죠. 국가도 아니고 민족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민족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주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을 글로벌 무대에서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이런 말을 했죠. 유럽은 무엇인가? 내가 유럽과 이야기를 할 때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느냐? 브뤼셀이냐, 런던이냐, 파리냐, 베른이냐. 네, 유럽은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 최대의 경제권이죠. 유럽의 단위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로 중요한 국제 통화이고요. 그리고 최대의 공여를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세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기후와 관련된 현안은 항상 유럽의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항상 그래 왔죠. 유럽 정책의 우선순위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트윈 전환입니다. 녹색 전환 그리고 또 디지털 전환입니다. 유럽의 그린딜이 있죠. 이 그린딜은 이 온실가스 배출을 2050년까지 0%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회원 국가들이 이 유럽연합 집행위에게 이러한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권한을 부여를 했었고요. IPCC가 1990년에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에 유럽연합은 항상 기후 변화와 관련된 국제 논의에 참여를 해왔습니다. 항상 가장 적극적으로 이와 같은 현안을 다뤄왔었고요. 또 유럽이 통합이 되는 과정에서 유럽은 항상 기후변화와 기후현안을 가장 최우선순위 아젠다로 삼아왔습니다. 네, 교토 프로토콜 1, 2차 의무 이행 기간 동안에도 유럽연합과 회원 국가들은 항상 동참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 중에서 항상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유럽연합이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또 여전히 세계 최대 규모의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회원 국가들은 EU 전역의 캡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초국가적인 접근법을 취하기로 한 것입니다. 유럽연합이 함께 보다 포괄적으로 행동을 함께 촉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18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해서 20% 이상 저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 여전히 최대 규모를 자랑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그린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로 줄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7월 달 2021에 기후법이 도입이 됐었죠. 그리고 이것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지를 법적 구속력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회원 국가들은 이 법을 준수를 해야만 합니다. 제가 유럽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책과 가치가 유럽의 가치와도 잘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린딜은 한국의 그린딜 2년 전에 발표가 됐었죠. 현 정부가 발표를 한 것인데 유사점이 많고 잘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국의 녹색 그린 뉴딜이 2050년까지의 넷지로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과 한국이 함께 손을 잡고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도 소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 북한 역시 다 참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이유는 글로벌 그린하우스 가스 온실가스 배출량 10% 미만의 배출을 합니다. 저희가 기후변화를 최고의 아젠다로 삼고 있지만 그러나 이유가 마치 다른 사람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북한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한반도 내에서 북한이 위치해 있는데 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북한은 존재하고 국제기구들, 국제사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발명을 하지 않고 기존의 협정들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요. 북한도 참여를 하고 있는 협정들이 있습니다. 교토의정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파리 협정에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정국가 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로요. 그래서 북한도 특정 프레임워크 안에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정치적인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와 한국이 북한의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들 또 갖추고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UN 기후변화 협약 그리고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국들과의 협력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이 모든 당사국 총회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잔이 반 비었나 또는 반 차 있느냐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당사국 총회에 물론 참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리고 물론 가장 마지막 당사국 총회가 글라스고우였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참석을 하지 못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2018년 그리고 2019년을 보시면은요. 참여를 했던 관리들의 명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정책 기반가 그리고 의사 결정자들입니다. 평양에서 이와 같은 실제적인 의사 결정자들이 당사국 총회에 참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단순히 참여를 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다면 가장 최근의 당사국 총회를 보십시오. 카토위츠와 마드리드를 보면은 평양에서 참여를 했던 관리들이 평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들은 역시나 이 아젠다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그 시스템 내에서 변화를 추구를 하고 정책을 도입을 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역할을 직위를 보십시오. 북한도 역시나 기후변화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또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또 작년 12월 달에 북한은 웨비나에 참여를 했는데요. 이 해양과 관련된 웨비나였습니다. 그래서 해양의 환경을 다시 복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과 일본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북한도 국제 시스템 안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논의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이와 같은 접근법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있지만 완전히 폐쇄된 국가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간략하게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의지가 없다면 그 무엇도 우리가 일궈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협력과 그리고 논의를 북한과 해야만 합니다. 다자 협의 하에서 북한과 논의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단독적으로 또는 양자, 남북 간의 협의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국가 기구들, 예를 들어서 유엔도 있죠. 혹은 다른 이 유럽 연합이라든가 IUCN, 자연보전 국제연합 등과 같은 국제 기구들의 틀 체제 안에서 우리가 북한과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위해서 단순히 북한이나 유럽 연합 소수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게 중요한 이슈들을 논의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폐가 달려 있는 현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너무 늦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우려를 갖고 있지만 제가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자 존 케네디의 말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기후 변화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인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또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류 운명의 문제는 인류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토마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나 EU의 기후 행동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가 나아갈 길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팜스는 동북 아시아 해양을 위한 협약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일본과 한국이 참여를 하고 있고 추후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앞에서 유럽 케이스에 대해서 토마시 박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아시아 측면에서 특히나 남북한이 포함된 중위도 지역에서의 활동들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지 또 현재 상황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대학교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의 송철호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송철호입니다.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 국제적인 쪽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잠시만요. 지금 제 앞에 화면 안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연구와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좀 느끼는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이제 오정 리질리언스 연구원을 이제 소개를 드리면 오정은 저희 이제 고려대학교에 기부를 해주신 이제 분의 호가 되겠고요. 리질리언스라는 이제 단어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리질리언스라는 게 이제 환경이 어떻게 변화를 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회복 탄력성 뭐 이런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회복 탄력성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리질리언스 측면에서 보면 기후 변화도 이제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인위적으로 인간이 만든 이제 재해가 되겠고 이제 기후가 그럼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가를 고민을 할 때 보면은 이제 기후라는 거는 이제 국제적인 문제죠. 그다음에 원인도 여러 나라들에 있고요. 하지만 그 재해가 발생을 한다든지 기후로 인해서 어떤 감축이나 적응 활동을 해야 되는 거는 각 국가에서 이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북한의 기후 위기나 기후 환경을 복원을 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좀 시야를 넓혀서 북한이나 유사한 국가들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선행할 수 있는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이런 사례들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발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중위도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제 중위도죠. 그래서 뭐 북이 남이 할 것 없이 이제
그 위도상 30에서 60도 정도 있는 곳을 중위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북반구만 조금 이제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생태적으로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도 있고요, 농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다시피 고비 사막이나 이런 황량한 지역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고, 이것들이 인위적으로 사람이 가장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향을, 뭐 자연적인 것도 있지만 인간의 영향으로 인해서 많이 좀 변하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코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제 뭐 한국말로는 아행대라고 해서 이제 생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제 그 아라레 지역인데요. 이제 뭐 여기 이제 이 아라레라는 이제 호수였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 여기가 갈수록 이제 황폐화가 되면서 이렇게 사막으로 되고 이 물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물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계속 이제 좀 지구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좀 건조한 그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것 때문인데요.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쪽에 A, B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미래 그 예측입니다. 얼마나 더 사막이 많이 늘어날지. 근데 이제 중위도 지역 전체로 보시면 이제 거의 시뻘겋게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황폐화가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요 밑에 있는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생태적으로 뭐 이제 식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가를 보는 건데, 이제 사막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변에 이제 다 분홍색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이제 물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수문학적으로도 이제 그 강수가 한 번에 많이 와서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은 가물 때는 굉장히 가문다든지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라는 게 이제 사람한테도 중요하지만 환경적으로도 뭐 나무라든지 풀이 자라는데도 아주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물에 대한 스트레스는 늘어날 것이다, 뭐 이런 쪽에 연구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황사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황사 같은 경우도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 건조에 따라서 발생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복원을 하거나 대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환경 쪽을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경제적인 것과 환경 복원과의 관계가 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이 이제 그 산림의 면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적인 투자가 어떻게 이제 GDP에 영향을 주느냐를 보여주는 이제 그래프들인데요. 보면은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그 GDP라든지 탄소, 요새 이제 기후 변화하면 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탄소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일치성을 보여주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좀 상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국제사회에서 최근에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비슷하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인데요. 이제 산림 면적이 이제 과거부터 계속 감소를 하는 국가들을 그려본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산림이 면적뿐만 아니라 이제 나무가 잘 자라면은 이제 나무의 부피가 굵어지겠죠. 이제 부피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과거부터 어떻게 변화를 쭉 그렸을 때, 이 중위도 국가들은 사실 안 좋은 국가, 뭐 좋은 국가가 섞여 있어요. 하지만 북한이나 남한을 뭐 여기 굉장히 작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계속 산림 면적도 줄고 부피도 줄고 안 좋아지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유지가 그래도 잘 되는 편입니다. 뭐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도 북한 상황이랑 우리나라 상황이 이제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부분을 또 기후 변화나 이런 복원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이것들이 이제 환경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소결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있던 그 그림을 할 때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점이 위에서부터 계속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과거에서부터 이제 산림의 이제 부피가 계속 올라가는 측면인데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보건도 고려를 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뭐 아니면은 이제 인위적으로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한도 앞서 이제 전 세계 뭐 황폐화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북한도 계속 이제 황폐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서 이 왼쪽에 있는 여기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산림이 농지로 가고 있고요. 이제 농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산림을 전용을 해서 농업 생산량, 그다음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식량 때문에 이제 이렇게 그 농지 전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다음 뭐 발표들에서 이제 이런 전환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이제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속 이제 황폐화되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도 이제 여러 연구들에서도 이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림이 이제 황폐화가 되면서 이제 좀 부수적으로 이제 환경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가뭄이나 이제 홍수가 나면 그거를 뭐 대응할 수단이 없는 것들인데요. 뭐 지금 이제 뉴스 아까도 이제 그림으로 나왔지만 뭐 이렇게 뉴스들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고 이제 요거는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황해남도 서흥군인데요. 여기를 이제 포커싱을 맞춰서 계속 옵저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물었다가 홍수가 나서 물이 엄청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줄어드는 모습인데 여기 이제 댐도 있고 뭐 이러지만 사실 인프라나 환경적인 부분이 북한에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이런 현상도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후 변화 측면에서 지금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북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유사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그 최연아 박사님께서 이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그 NDC를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CTCN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국제 활동에 이제 참여를 하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이제 그 북한의 NDC를 보면은 컨디셔널 컨트리뷰션이라고 이제 조건부로 그 이제 감축을 더 하겠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조건부로 감축을 더 하겠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산림을 포함한 환경적인 부분에서 감축을 하는 이런 쪽에서 그 적응 측면에서 기후 변화가 이제 감축과 적응 두 가지 축일 텐데 그 적응 측면에서도 조금 이제 계획은 갖고 있으나 이것들이 거의 이제 조건부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연대는 필요를 하고 결국은 이것들을 시행을 하려면은 특정한 프로젝트 단위로 이제 돼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좀 하는 것이 좋겠냐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기후 기술 이제 아까 CTCN 얘기를 했는데 기후 기술이라는 거는 기후 변화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기후 변화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그 방법들을 이제 기후 기술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좀 이제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제 이행을 하게 만드는 데가 이제 CTCN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지금까지 작년 한 여름 기준으로 254개의 도큐먼트가 있는데요. 이 등록된 그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당연히 SDG 13이죠. 기후와 관련된 부분은 있지만 좀 뭉쳐 있는 내용들이 이제 SDG 7번이나 8번, 뭐 9번, 그러니까 뭐 지속 가능한 뭐 생산과 소비, 그다음에 에너지, 뭐 이런 쪽 인더스트리 이런 파트에 모여 있는 것들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제 헝거라든지 푸드와 관련된 이런 SDG 2번이라든지 산림이나 생태계와 관련된 SDG 뭐 5번, 16번, 아니 15번, 16번 뭐 이런 쪽과도 연계는 돼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런 트렌드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위도 국가들이 여기 이제 보면은 몽고라든지 네팔,
그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뭐 아제르바이잔 뭐 이런 국가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키스탄, 튀니지, 뭐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되어 있는데요. 거의 공통적으로 에너지, 그다음에 농업 산림, 그다음에 이 물 문제,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카본 픽세이션이니까 오히려 이제 저탄소 배출을 하고 탄소를 이제 흡착할 수 있는 이런 신기술들을 이제 원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의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이렇게 유사한 국가들이나 전 세계 트렌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처한 상황이 이제 다른 이제 중위도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했을 때 이제 세부적인 전략을 만들 때 아니면은 기후기술 협력 측면에서 결국은 이제 인프라니까 SDG 7번 에너지, 8번 이코노미, 9번 인더스트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 쭉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인 보건 문제라든지 뭐 식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같이 패키징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후 기술에 이제 패키징이라는 단어를 이제 요새 좀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좀 잘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드리는 게 뭐 바이오매스라든지 바이오 가스, 뭐 CCS와 관련된 부분들. 근데 여기에 이제 솔라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산림 관리라든지 뭐 물과 관련된 인프라라든지 이런 저감 시설을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패키지를 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가 이제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바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국제적인 협력 측면에 있어서도 북한도 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생태적으로는 그 아까도 뭐 산림이나 이런 게 파괴되면은 재해에 좀 더 취약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생태적으로 당장 이제 황폐화됐을 때 복원을 위해 필요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태적으로 많이 안 좋아지면 거기를 일단 복원부터 하는 게 이제 우선인데요. 복원도 사실 경제적인 부분이 같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앞으로 기후기술 협력을 북한에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 분야를 갖다가 잘 뭉쳐서 만드는 그런 패키지, 그다음에 크로스 커팅한 이슈들 이런 것들을 좀 건드려주고 이것들을 국제적으로 잘 협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의견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철호 교수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특히나 기후 기술 측면에서 저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쨌든 정책에 반영되려면 이 부분이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말뿐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런 현상이 있다, 어떤 모델링, 시뮬레이션 결과 부분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송철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저희가 계속 논의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계속 그 물, 에너지, 식량, 넥서스 측면의 접근, 그래서 크로스 커팅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번째 발제자이신 국민대학교 임철희 교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넥서스, 많이 알고 계시듯이 물, 에너지, 식량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최근에 융복화학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임철희 교수님께서 세 번째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국민대학교 임철희입니다. 저는 오늘 종합적인 약간 기후 협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기후변화 분야는 사실 크게 나누면 뭐 학문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 IPCC라는 이 국제기구에서 발간하는 리포트의 챕터로 구분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챕터가 기후 과학, 즉 이제 기후변화 현상을 규명하는 과학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챕터 2가 이 적응, 기후변화 현상에 적응하자, 이런 어떻게 적응할까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세 번째 챕터 우리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까, 이렇게 세 가지 챕터로 많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챕터는 기후변화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예측을 하는 데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들은 거기에 대한 대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든 북한이든 세계 어느 나라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결국 적응과 감축을 잘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밑바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가
최근에는 뭐 그린 뉴딜, 뭐 유리피언 그린 딜 혹은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같은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감축을 중심으로 많이 추진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개도국 차원에서는 적응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라는 점에서 감축과 적응 이 골고루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러한 그 논점을 전하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의 감축, 적응의 포괄적인 협력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여러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북한에서 생각보다 이제 기후변화 활동 그리고 특히 이제 국제 협약에서의 활동이 꽤나 적극적인 편이고 그 중에서도 연사분들 말씀하셨지만 2016년에 NDC라고 해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을 할지 자발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뭐 수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개도국 차원에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NDC 제출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감축해야 할 부분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이제 석탄 수출이나 활용을 많이 제한해야 한 그런 앞으로의 상황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제 석탄이 전반적으로 이제 광물 산업이 북한에서 중요하고 광물 수출 특히 그 중에서도 석탄 수출이나 산업이 중요한 북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달성해 나갈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감축에 대한 관점이라면 적응 측면에서도 앞서 송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양한 기후 현상들이 최근에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남한에 비해서도 가뭄이나 홍수, 폭염에 대한 피해가 훨씬 더 크게 보고가 되고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은 기후적인 현상은 동일하게 한반도에서 발생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민감성, 노출 혹은 취약성들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피해나 실제로 재난으로 연결되는 것들은 훨씬 더 크게 확인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통계 중 하나에서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어떤 통계에서는 3위였기도 하고요. 그 수준의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는 나라라고도 보기도 했었죠. 어쨌든 이런 현상 속에서 북한의 적응에 대해서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 대두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에서 어떤 협력이 필요로 할까, 어떤 기술이 있으면 좋을까라는 점은 앞서 송 교수님이나 최현우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북한이 제출한 그 NDC 속에 이 조건부 감축 기여하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건부 감축에는 다양한 기술 리스트가 들어있는데요. 즉 이들이 이 기술들을 국제사회에서 원조해주고 기술 재정 지원을 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감축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즉 이 기술들을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 중에서 사실 뭐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대부분 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중간에 이제 그 원전 관련된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제외한다면 나머지는 뭐 협력할 여지가 있는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어렵거나 대단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기후 기술에 대한 관심과 개발 역량 이런 것들은 상당히 진보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술 개발들이 이제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들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기술 대비 지금 70%다, 80%다, 90%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대부분의 기술에서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라왔다고 많이 평가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국내 R&D와 이제 국제 협력 사업, 특히 유럽과 함께하는 협력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다시피 그런 기술 정보 시스템들을 통해서 공유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산하 혹은 이제 유관 기관들 녹색기술센터나
키스트와 같은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기술 개발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협력할 만한 기술적인 역량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갖추어 나가고 있다라는 점이겠죠.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제정된 기후변화 대응 기술 촉진법을 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술 개발만 열심히 했다라고 보면 열심히 기술을 갖췄구나라고 끝날 수 있는데 또 하나 법제화를 하고 거기에 대한 더 적극적인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이 기후기술 약칭으로는 기후기술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기후기술법에서는 이제 적응과 감축 모두를 포괄하고 각 기술들에 대한 뭐 정의, 어떤 거를 해야 되고 목표를 어떤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정하고 있는 편이라서 뭐 계속해서 개정과 이제 뭐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어떻게 기후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중요한 법제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여러 가지 법제화를 한 경험이 있는데 특히 이제 기후 기술을 법제화한 것은 또 한 가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렇듯이 우리나라의 준비들, 기후 기술에 대한 준비들은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 협력을 할 만한 역량들을 계속해서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갖춰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러한 점을 그렇다면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중요하겠죠. 즉 우리나라는 적응 기술도 있고 감축 기술도 있는데 북한과 협력할 수 있는 창구는 무엇인가, 이 부분이 또 한 가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사실 지금 보시는 하나의 다이어그램은 저희 연구팀이 지난해에 제시했었던 방안 중 하나인데요. 결국 앞서 토마시 박사님이나 다른 연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다자 협력이 결국엔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양자 협력이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기후 변화라는 이 하나의 의지에는 국제사회를 통해서, 특히 이제 국제 협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을 하는 NGO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전제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한 가지 다자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여러 번 제시됐던 CTCN이나 GCF 사업 같은 경우도 다 UNFCCC, 즉 UN 기후변화 협약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협약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자 협력 사업이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우리의 기술이 활용되지만 재원을 GCF를 통해서 혹은 CTCN을 통해서 기술 재정 지원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외에 사실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정부와 이제 북한 정부 간의 이제 직접 양자 협력일 텐데 언제가 될지 뭐 장담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지만 결국 있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이제 통일부 중심의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다양한 부처들의 이 기술적 역량들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제시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랬을 때 어떤 케이스가 가능할지 몇 가지 한번 제시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즉 앞서 북한의 조건부 감축 리스트와 같이 북한이 갖고 있는 기술적인 수요들이 있죠. 온실가스를 이렇게 감축하겠다, 혹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재난에 처해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는 수요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결국 북한이 가장 온실가스를 줄이거나 포집하거나 재난에 대응한다고 봤을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건 결국 에너지 그리고 생태적 복원,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산림을 복원하는 것은 온실가스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 폭염, 홍수와 같은 재난 대응에 훨씬 용이한 그러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어 베네핏의 관점에서 다양한 이 북한 실제 주민들에게 편익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점에서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에너지와
살림과 같은 생태 보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기술적 혹은 경험적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케이스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는 사실 우리나라가 최근에 갖고 있는 이 적응 기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이제 2년이 됐나요? 이제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환경 위성을 가지게 된 국가가 됐죠. 특히 이제 정지궤도 환경 위성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한반도 상공에서 24시간 관측을 하는 환경 전문 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성을 사실 우리나라에만 사용하는 것도 사실 아까운 데이터가 될 수 있겠죠. 북한도 굉장히 편히 계속해서 관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위성이라는 이 역할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될 수 있겠지만 다분히 이 환경적인 관점, 기후변화 대응 관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술적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적응 기술들, 특히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기술들은 많이 축적해온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적용해서 사실 이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평가들은 실제 현장에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응 기술이나 혹은 이제 환경 위성과 같은 데이터 기반의 접근들은 또 한 가지 북한의 재난 재해를 특히 기후 재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이 사례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시 최현우 박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철희 교수님. 네, 임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북한과의 협력할 수 있는 창구라던가 케이스 1, 케이스 2로 나눠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하면 남쪽에서 가지고 있는 기후 기술을 어떻게 하면 북한에 이전할 수 있는지, 전수할 수 있는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마지막 발제자이신 한스자이들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이신 젤리벅 박사님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실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인적 교류, 능력 배양 측면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발제자인 젤리벅 박사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I'm 예,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는 평화 지금 이곳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말은 참 좋았다. 한국이 이것을 저것을 제공하고 이런저런 협력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북한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른 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든 스포츠든 녹색 대탕트든 굉장히 훌륭한 제안이지만 제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이 질문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합의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한국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원을 제공하지만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문제라고 앞서 토마시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기후변화라는 문제는 북한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다면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 홍수, 폭염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는 국내적인 문제 그리고 인위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벌채와 산림 파괴에서 대부분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댐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말라서 이것이 이제 주변 국가까지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산업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러한 환경 문제가 결국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SDG라는 틀도 여전히 중요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도 거부감을 많이 보이지 않고 있는 어떤 접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려사항을 가지고 기후 변화 문제를 북한과 관련해서 협력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미 앞선 연사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슬라이드 대부분은 건너뛰고 이제 뒷부분으로 가서 이 부분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협력의 역사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은데 2000년도에 청정개발 메커니즘이라는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CDM 사업이라는 것은 개도국에서 이러한 환경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탄소 포집일 수도 있고 수자원과 관련된 사업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UNFCCC에서 이것을 인증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나오는 배출권은 유럽의 배출권 거래 제도, 유럽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2008년도부터 이런 사업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과정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사실 이 사업들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배출하고 있지 않으니까 돈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에 올려야 되고 약 2, 3년에 걸쳐서 겨우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북한에서도 CDM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UNFCCC에 등록을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 그리고 소규모의 수력 사업들이었었으면 약 20메가와트 정도 급에 달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이제 2010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201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럽의 탄소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탄소 가격이 약 20유로 정도 톤당 이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때는 뭐 1유로 미만이었었습니다. 더 이상 가격 매력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제팀이 국제 감사를 담당을 해야 되고 북한에 들어가서 이러한 전문가들이 직접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용이 컸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완료했지만 이 배출권을 판매할 방안이 없었던 것이었죠.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을 포함 많은 국가들이 북한이 이런 기후 사업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합의는 했었습니다. 새로운 수력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2012년도 대북 제재가 있었지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에 추가적인 대북 제재가 가해져서 이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유럽 시장에서의 탄소 가격이 다시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유럽의 탄소 시장 가격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처음에 CDM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가격이 여기 높았다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는 북한 입장에서는 없었던 것이죠. 북한에서 CDM 사업이 있기는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개도국이 혼자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EU 내 파트너 국가가 항상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작은 테크 회사가 토픽 에너코라는 회사인데요. 참여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CER, 그러니까 CDM 사업하에서의 배출권을 북한이 만들어낸 이 배출권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약 40만 개의 CER 배출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이 인증 과정을 거쳐서 이 정도의 배출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로 인해서 이것을 활발하게 거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 상황에서 우리가 어떠한 정책을 도입을 하여서 바로 지금 이곳에서 기후 문제에 함께 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 같은 경우 한국의 자체적인 배출과 거래 시장을 형성했습니다. 한국은 EU와는 달리 처음부터 탄소 거래를 통해 기업들이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얻었으면 좋겠다. 기업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약 톤당 4만 원까지도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 2만 원, 3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남북 관계에 있어서 한반도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외국 기업들이 토픽 에너고든 아니면 영국의 회사도 있었는데 어느 회사든 좋습니다. 외국 기업이 북한에서 환경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은 배출권을 얻을 수 있고 이 배출권을 한국의 배출권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페루나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와 같은 다른 개도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한국이 어차피 필요로 하는 탄소 배출권을 북한에서 바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직접 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 대부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북한 내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사실 그러한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세세하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배출권을 얻고 이것을 거래할 수 있으면은 되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작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대북 제재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식량 지원을 재개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대안이 있을 것입니다. 대북 제재는 지금까지 보면은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북한 경제를 압박하거나 경제에 타격을 가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에서는 적어도 북한이 사실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물론 어떤 법적인 조건들을 먼저 갖춰야 되겠죠. 이러한 사업들이 한국의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마 국회에서 승인을 받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특정 인증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은 아마 배출권 그 거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 인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이 왜 굳이 이러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환경 문제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림 파괴 문제나 에너지 문제나 따라서 에너지 효율성을 다루는 문제, 이런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환경 사업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앞서 제가 여러 연사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연구와 관련해서 많은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 사업들을 함께 추진을 해서 배출권을 얻어서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상황이 개선된다면은 한국 기업들도 직접 북한의 이 CDM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반도가 하나다라고 보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윤리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인정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북한으로부터 한국이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인정을 얻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 한반도의 환경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남북 탄소 거래 공동체가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는 통일부에서는 더 이상 주도권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40년, 50년간 통일부에서는 너무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사업을 캡코나 한국의 특정 기업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북한에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실 지금 10억 불에 달하는 남북 협력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매년 원이 아니라 10억 달러입니다. 이 정도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북한에서 뭔가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자 거래 3자 모델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모델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남북 간의 직접적인 협력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실용적인 실질적인 방안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협력적인 접근법이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모든 기술이나 모든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역량 구축면에 있어서는 바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여러 파트너 기관들이 탄소 거래와 관련해서 역량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세미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해외에서 이런 역량 구축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고 장학제도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어떤 자원을 제공해서 배출권을 얻게 되는 비정치적인 어떤 영역이 형성되는 것이 환경과 관련해서 지금 가장 최선의 접근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젤리거 박사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바로 어떤 실질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도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많은 한국을 포함해서 많은 주변국들이 협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어떤 그 신뢰를 우리가 구축하고 더 많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화 지금 이곳에서 모두를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의견을 듣고 그리고 오늘 같이 하고 계신 청중분들과도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지금 발제를 해주신 젤리거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ETS, 그러니까 우리 국내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은 국내 기업 ESG 측면에서의 접근 그리고 한국에서 기업들이 국외 특히나 저개발 국가에서 진행하는 그런 레드 사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송철호 교수님과 임철희 교수님께서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그렇다면 실제 앞서 젤리거 박사님이 제안했던 한국 배출권 거래 제도에서 녹색 기후 기술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후 기술을 적용하고 그 사업을 ETS 시스템, KETS 시스템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지 두 분 교수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글래스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탄소 시장과 관련된 기후 기술 이제 NDC 파리 협정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제
2050년까지 넷제로를 하면서 사실 기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드라이브가 걸렸고 그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이제 뭐 CDM에서 이제 SDM으로 그러니까 Sustainable Development Mechanism으로 이제 넘어가는 상황에 있고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모든 사업들이 뭐 인프라가 됐던 인프라와 연계한 뭐 제가 말씀드린 패키징이 됐던 아니면은 그거 외에 이제 그 적응과 관련된 뭐 산림이 됐던 뭐 농업이 됐던 여러 가지가 될 텐데요. 어쨌든 그 등록된 방법, 그러니까 유엔에 등록된, 그러니까 현재 CDM으로 등록된 방법이라든지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의 외부 사업 방법론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그 탄소 방법론들이 거의 또 기후 기술과 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사실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이제 조금 유연하게 새로운 방법론이 생기면 새로운 기술이 생기면 기후 기술을 또 등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레딧과 관련돼서 뭔가 이제 그 실적을 만든다 이런 부분은 프로젝트가 정말 잘 진행이 되고 뭐 아까 사례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뭐 그것을 잘 해나간다면은 사실 크레딧을 만들어내는 데까지는 이제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제 돌고 돌아서 결국은 정치적인 문제 아니면은 뭐 이런 그 국가 간의 이런 탄소 감축에 대한 인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뭐 협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좀 마이너한 것들이 조금 이제 아직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실 뭐 요건 개인적으로 희망해 보건데 이제 감축과 관련된 탄소를 중립해야 된다는 이런 국제적인 목표라든지 국제사회에서의 이런 드라이브가 강해질수록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북한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국제사회에 뭐 책임을 다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 뭔가 논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기존에 계속 협의를 해왔던 부분에 포함을 해서 이런 경제적인 부분도 조금 논의의 대상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다음에 좀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젤리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북 협력을 통해 ETS를 활용하는 것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가장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적인 제도적인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개정해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기 있고요. 또 고민해야 될 것은 사실 국내 탄소 시장 그리고 이제 이런 배출권 거래 시장이 그렇게 안정화된 시장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안정화 그리고 시장의 선진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특히 이제 북한 내 크레딧을 활용할 수 있는 그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즉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기후 기술들이 결국엔 현장에 적용돼서 크레딧으로 만들어지고 이제 국내 기업들을 통해서 수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뭐 가장 좋은 선순환이라고 저희도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말씀에 정말 감사드린 부분이고요. 결국엔 이제 사실 한 10여 년 전부터도 사실 배출권 거래제가 당장 이 자본시장을 통해서 이 탄소 배출을 온실가스 감축을 상당히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컸는데 사실 1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렇게 안정화되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제도적으로 준비할지라도 시장의 반응들이 뭐 이러한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 또 고민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좋은 방향이고 필요한 부분인 건 사실이나 속도감은 사실 예상치 못한 부분들에 의해서 많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ETS 시장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철희 교수님, 송철우 교수님. 사실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선적으로는 바로 당장 시작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큰 고려 또는 문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저희 그 대표님께서 저에게 하는 말이 calm-down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러면서도 you can do it 항상 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ETS 시스템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배출권 거래자라던가 또는 오늘 논의하고 있는 기후 기술 또한 calm-down과 we can do it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접근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모든 상황, 모든 전제 조건, 센션이든 뭐 정치적 상황이든 이런 상황들 모두 고려하지 않고 바로 지금 북한의 기후 기술, 기후 관련된 협력을 한다면 토마시 박사님, as I know your last visit to the North Korea is December of 2019, just before the corona condition. 코로나 직전에 북한을 방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마시 박사님. 그리고 그 전에도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북한에서의 탄소 관련된 사람들과도 연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질적인 기후 협력을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커뮤니케이션이요. 네, 물론 그들과 교류를 해야겠죠. 온라인으로 먼저 대화를 하고 잠재적인 협력 가능성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대화를 하고 또 제안을 온라인상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북한 파트너와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특히나 팬데믹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제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젤리거 박사님께서 ETS 등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 또 현재 제재 하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 제재가 있죠. 그래서 17, 18 UN 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제재 after getting sanction exemption, it should be also considered. 그래서 이와 같은 Thank you,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토마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젤리거 박사님 답하시겠습니까? 네, 제재 예외는 분명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기술 도입을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기후 기술의 경우 크게 보면은 에너지 효율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재생 에너지 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데 제재 예외를 현금 지불이나 아니면 CER과 관련해서는 직접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CDM 사업 같은 경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내에서 수력댐을 직접 짓고 또 사실 국제 사회에서 보면은 굉장히 소규모이기는 했습니다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10억 불, 20억 불 정도 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는 그런 접근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CDM의 배출권 CER은 국가가 보유한 것이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또 직접 북한 정부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송 교수님, 임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즉각적으로 하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하지만 과거에 보면은 북한이 실제 검증을 허용을 했었습니다. 과거 사업을 보면은 CDM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북한에서 허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게 그 스펙, 규정들을 주면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들을 충족한다면은 이거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북한이 이것을 수용할 것입니다. 과거 CDM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물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인터넷 접근성이 없었기 때문에 CTCM에서는 매달 지침 이런 것들을 직접 프린트를 해서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스캔 사업을 시작을 해서 8개의 사업을 등록했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쿼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접근성도 제고되었고 또 이제 코스타 등록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도 좀 간단한 소규모 사업이었습니다만 바이오가스 사업도 있었는데 평양의 특정 공장에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또 소규모 조림 사업도 있었고 그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사실
규모가 작지만 변화를 이뤄낸 것이고 또 이것도 한국의 ETS에서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줄리거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세션이 11시 반까지인데요. 주최 측에게 저희가 10분 정도 더 연장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추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청중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온 한국청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의장 김정필이라고 합니다. 그 박사님들, 교수님들 이야기 너무 잘 들었는데요. 저는 그냥 한국 그 남자 청년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보통 군대를 가고요. 군대에서 북한에 대해 배우는 게 그 그러니까 주된 적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듣고, 그리고 화전양면 전술이라고 해서 앞에서는 웃지만 뒤에서는 다른 전쟁을 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많이 들어온 국민의 절반이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거 아니지만. 근데 이제 이런 기후협력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저도 북한이 움직이지 않을 때 한반도의 절대적인 기후 위기가 도래할 때 북한이랑 손을 잡을 밖에 없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북한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거든요. 근데 북한이 움직이지 않아도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이 없다면 굳이 우리가 북한 분들과 그리고 북한 청년들과 우리가 같이 기후협력을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그 제리거 박사님께서 인재 문제다, 그 삼림 황폐화나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 벌채를 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가뭄이나 홍수가 생겼다. 그럼 북한 자체의 문제지 남한 청년들에게 혹은 남한 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 그런 악영향은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북한을 도와줘야 되지? 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한 좀 질문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혹은 정치적인 이슈 같은 이런 게 기후만 따로 물론 그렇게 협의가 되지 않겠지만 기후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를 따로 놓으면 안 되는 생각이 드는 게, 이거 기후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면 나중에 이게 어떤 반대 급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거기가 북한에서 발전이 됐는데 오히려 우리한테 돌아온 거는 반대적인, 그러니까 안 좋은 그런 반작용. 예를 들면 판문점 선언 이후에도 그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인가요? 그걸 이제 지었는데 어떻게 보면 남한에서는 그걸 폭파할 생각은 없었겠지만, 근데 북한에서 조금 더 일방적으로 폭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 같은 경우에도 협력을 했을 때 기술을 다 거기다 같이 보냈고, 혹은 그런 걸 했을 때 막상 좋은 결과가 안 날 거라는 그런 반복된 답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아까 EU에서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셨는데, 그럼 남한과 북한의 이런 관계 속에서 봤을 때 어떤 국가들이 이런 신뢰 회복의 과정들을 좀 겪은 사례가 있는지, 그러니까 거기가 잘 돼도 우리한테 반대로 전쟁으로 되갚는 게 아니라 북한이 잘 되는 게 남한이 잘 된다는 그런 어떤 신뢰를 어떻게 국민들이 얻을 수 있는지, 약간 이런 부분들 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저는 네 분의 연사분들에게 이 지금 질문을 주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북한 자체의 문제지 이것이 실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미래 세대, 우리가 지금 미래세라고 하는 이 어쨌든 현 세대에서의 젊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사고를 바꿀 수 있는 측면에서의 노력, 그 측면은 아마 학교에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 임철희 교수님이나 송철희 교수님께서도 답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후 위기 협력 측면에서 토마시 박사님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되면서 네 분의 발제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기후 위기 협력,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남북 양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세대 또 이 지역을 넘어서 생태 공동체, 기후 공동체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리거 박사님. Okay, first of all, really thank you very much. It's 먼저 very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 내에서 컨센서스가 없다면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시작돼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년간의 통일 정책에 대한 이견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주적인데 또 한편으로는 친구가 돼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제 어렸을 때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 독일 출신이라서 그 당시에 동독이 우리의 주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저는 서도군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독에는 저희 친척들도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꼭 서로를 주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척들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산이나 함흥, 평양과 같은 북한 출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것이 이제 서로 교류도 없고 서로 알지 못함이 정말 비극적인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점에서 또 보면은 지금부터 우리가 북한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은 환경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비용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통일 이후의 비용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예를 들어서 수자원 협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경기도에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 죽었죠. 북한이 통보를 하지 않고 댐 수문을 개방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로 산림도 그렇고 수자원도 그렇고 한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바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의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먼저 한국 내에서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어떻게 결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학부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협업에 대한 또 교류에 대한 그런 대화를 협의를 하는데요. 남학생들이 군 생활을 하고 나서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거의 세뇌 교육이라고 할까요? 군대에 가면 세뇌 교육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교류를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세뇌를 되는 것 같은데요. 1, 2학년생들이 군대 생활을 마치고 와서 돌아오면 좀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윤리적인 의무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유럽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보십시오. 너무나도 역동적이고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민으로서 윤리적인 의무감을 갖고 저희가 그들을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 사람들을 또 교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유럽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으신다면 헬싱키 프로세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싱키 협상과 컨퍼런스가 있었는데요. 70년대 최초로 동쪽과 그리고 서쪽이 함께 모여서 문화와 종교와 환경에 대해서 비정치적인 현안들은 모두 다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사회와 한국은 북한을 보면서 지금 현재는 핵 문제, 인권 유린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탄소 거래, 환경 문제, 이러한 비정치적인 실현 가능한 실제적인 작은 문제들을 먼저 해결을 하면은 점차 이것을 키워나가면서 보다 큰 협력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많은 협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관련을 해서는 한국은 꼭 통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요. 한반도의 역사를 보면은 통일됐을 때 비교를 해서 분단된 시절이 그만큼 길었습니다. 통일 신라 그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통일을 하지 않고도 남북이 국제 시스템 하에서 충분히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네, 송철호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은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나름 이제 학계에서는 젊은 연구자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고 이제 마찬가지로 제 경험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저도 그 천안함이라든지 연평도 사건 있었을 때 군 생활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물론 뭐 밤새워 가면서 뭐 철책 앞에서 뭐 그렇게 근무도 했었고 뭐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당연히 짜증 나죠. 해가지고 이제 젊은데 와서 이제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북한 때문에 이래야 되는가. 그 다음에 그 뒤로도 뭐 계속 사건들이 있어왔고 그 전에도 이제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제 뭐 있다가 이제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렇게 그러니까 약한 나라는 아니다. 북한이 뭐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론 이제 뭐 희생당하신 분들도 있고 안타까운 사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조금 국제사회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ODA를 받던 수원을 받던 국가에서 공여국이 되면서 이제 국제 협력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짧은 역사지만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북한이나 기후 뭐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넓혀서 봤을 때도 협력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제 그 북한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협력을 뭐 외교 관계가 좋은 나라와도 할 수 있는 거고 안 좋은 나라랑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전 세계적인 뭐 시민 사회에서 우리가 갖는 이런 그 책임 내지는 우리가 발전하면서 이제 기후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도 기후 악당이라고 가끔씩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북한과 기후가 이제 철책으로 이제 단절이 돼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 않게 체감으로 느끼는 게 굉장히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서 이제 조금 생각이 드는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나라 하천들이 북한과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진강 같은 경우도 상류로 가면 한탄강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남한 쪽으로. 이제 그런 데서 이제 기후 문제다. 그러니까 뭐 강원도나 경기도 북부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이제 강우가 많이 내렸을 때 북한에서 황폐화나 이런 걸로 토사가 밀려 내려온다든지 실제로 뭐 지뢰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받는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와 이제 요새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전염병 문제도 기후 변화에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수인성 질병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동물들 뭐 이런 부분도 문제인데 아마 한스라이드 재단에서도 철새나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이제 있는 걸로 알지만 그 외에도 멧돼지라든지 이제 그 철책을 뭐 넘어다니진 못하지만 이렇게 질병이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거기 방역을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이제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접경이나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뭔가 좋아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모색을 하는 거는 충분히 그래도 우리가 염두를 해둘 만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임철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다들 오늘 연사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청중 여러분들 모두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세 분의 연사분들 모두 이런저런 좋은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고 저도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세대들에게는 특히 이제 지금의 젊은 세대들에게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겪어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는 선진국 국민이자 좀 더 이제 나누는 그런 국가가 되었고 특히 이제 결국 우리나라와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유일한 또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또 포용해야 할 대상으로서 다뤄져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통일교육의 중요성 중 하나겠죠. 저희 국민대학교에서 통일교육 선도대학을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처음으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그걸 떠나서 어떤 점이 이익이 될 거냐, 왜 해야 되느냐라는 점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실리적으로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결국 기후 기술 측면에서 어떤 것이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만 써가지고는
뭐라고 할까요? 뭐 편하게 얘기하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라고 보겠죠. 기술 개발한 그만한 가치를 결국 국외 수출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가치를 창출해야 할 텐데 가장 가까운 나라 그리고 가장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가까운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가 결국 한반도의 협력이 될 수 있다. 결국 그 개성공단 사례에서처럼 위험이 굉장히 따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나라 기업, 우리의 기술들이 진출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장이다라는 점에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오늘 논의 사항 중 하나인 이 탄소 크레딧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협력의 경우에는 다 지원해주는 협력으로 끝날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이제 기후 협력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지원해주고 기술을 제공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크레딧이 생길 수 있는 경제적 크레딧이 생길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결국 미래의 국토 가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 헌법상 우리나라의 영토는 한반도 전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나라 전 국토를 우리가 보호하고 가치를 높여나가는데 이바지할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통일이 언제 될 거냐, 통일이 꼭 필요하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오늘 네 분의 연사분들께서 나눈 의견들 그리고 장시간 같이 해주신 참석자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결국엔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의 중요성. 세파라고 합니다. Communication, Education, Public Awareness. 이 부분은 다행스럽게도 저희 각각 네 분의 연사분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세션을 주관한 한스 자이델 재단에서는 민주시민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아마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른 세션에서 공유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온 오프라인으로 2022년 평창 평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강혜리 매니저님과 기술팀 그리고 통역을 지원해주신 통역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2020년부터 현재까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전까지는 새 조류 이름을 많이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또 저희가 근데 검은 이마 직박구리, 라이트 벤티드 불이라고 이런 어려운 조류 이름은 안 나와서 이 부분은 통역사분들이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다음 오늘 저희 세션, 파트너 세션은 앞으로 어떤 것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끊임없이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다음 세션, 파트너 11, 저희 다음 세션, 파트너 세션 11에서는 미얀마와 에티오피아에 관련된 내용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파트너 세션 8 한반도 기후 협력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남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